2024년 행정사 2차 행정절차론 기출문제 해설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대단히 수고들이 많으셨습니다. 얼마나 공부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습니까? 1차 합격하시고 2차 공부를 하시다 보니까 진짜 공부구나 뭐 이런 생각들도 많이 드셨다고 하고요. 공부가 정말 힘든 거구나 라는 것도 느끼셨다고 합니다. 또 막연했던 건데 하다 보니까 또 되기도 한다, 이런 또 긍정적인 생각도 하셨다고 합니다. 무튼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제가 시험이 끝나고 바로 이제 1시 20분까지 시험을 보셨죠? 1시 20분, 23분인가요? 그때 이제 사진을 받았습니다. 이게 기출문제 사진을 이렇게 받았는데 사진을 보면은 올해 정말 쉬웠네 뭐 이런 경우, 또 까탈스럽기는 했지만 합격하는 점수는 나올 것 같다 뭐 이런 경우도 있고, 이거 악당이다 악당이, 올해 저기 행정사 2차에서는 행정절차론이 악당 역할을 맡았구나 뭐 이렇게 느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행정절차론이 그렇게 악당의 역할을 맡은 경우는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행정절차론 지금까지 되게 쉬웠다 아니면 무난했다 뭐 이런 식의 평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올해 시험은 까탈스러웠습니다. 일단 핵심 법령에서 출제가 됐습니다. 행정절차법 똑같이 40문제 나왔고요. 40점 나왔고요. 그리고 판례형으로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개별법도 개인정보보호법, 질서위반의규제법, 행정조사기본법, 그래서 1차랑 중복이 되는 핵심 단원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비핵심 단원인 예를 들어 주민등록법이라거나 뭐 가족관계등록법이라거나 행정기본법이라거나 여기서 추가되지 않았다 뭐 이런 겁니다. 물론 이제 그런 것들이 그 비핵심 단원이 들어올 때는, 문제가 들어올 때는 다른 부분이 좀 되게 쉬웠어요. 즉 당신들이 이걸 안 쓰셔도, 못 써도 나머지만 가지고도 충분히 합격할 수 있다, 이런 식의 문제를 내죠. 그때는 뭐 가족관계 등록법이라거나 주민등록법 이제 출시가 돼요. 차라리 그런 게 나오면 속 편해요. 그래 털자, 나머지 쉽게 냈다는 거구나, 핵심적인 것 냈다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나머지 충실하게 쓰시고, 가족관계 등록법, 주민등록법 성의만 좀 보이면 되지 않겠나 뭐 이런 생각입니다. 근데 올해는 이제 핵심적인 법에서 다 출제가 됐습니다. 근데 행정절차법을 제외하고는 개별법에서 핵심적 법은 맞지만 단원이 조금 벗어났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 좀 벗어났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약식재판에서의 이의신청 취소, 각하, 이에 대한 공통점, 차이점을 묻고 있습니다. 이거 이제 뭐 많은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의신청, 약식재판에 대한 이의신청 부분인데, 이걸 약식재판에 대한 이의신청이 아니라 과태료에 대한 이의제기 있잖아요. 60일 안에 이의제기하고, 그럼 과태료는 소멸해버리고, 관할법원에 통보하고, 관할법원은 이제 비송사건절차법을 준용한 질서법으로 재판한다. 이거랑 이제 혼동을 하셨다. 그래서 이제 그걸 쓰셨다. 뭐 이런 분들도 좀 상당히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뻥쳤다. 뭐 이런 분들이 많고요. 그다음에 개인정보보호법에서 단체 소송은 이제 중요하기 때문에 달달달 했는데, 바로 단체 소송 앞에 나오는 집단 분쟁 조정, 이 부분은 조금 내가 거리가 좀 있었다 이런 분들도 좀 있으시더라고요. 근데 대부분 분들이 뭐라고 하시냐면은 확실히 잘 썼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기다려 볼 만한 점수인 것 같기도 하다, 이렇게 이야기들을 하십니다. 그냥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다는 거죠. 질서법 좀 아쉬웠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분들이 보통 하시는 말씀이
행정절차법은 잘 쓰셨다고 합니다. 예, 제가 이제 늘 강조를 드리죠. 행정절차법은 무조건 입에서 달달달 나와야 된다라고 했어요. 무조건 40점을 받으셔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다행스럽게 행정절차법에서 그 문제가 2개 나왔는데, 그 물음들이 강조했던 거. 특히 이제 그 영업자 지위 승계 신고는 뭐 저기 문제가 그대로 우리가 모의고사인가요? 그 단원별이었나요? 진도별이었나요? 거기서 그 문제 똑같아요. 똑같이 나왔습니다. 똑같이 나와가지고 뭐 그 문제는 확실히 썼다. 그다음에 이제 2번째 문제가 거부 처분이죠. 거부 처분에 대한 사전 통지 뭐 늘 강조했던 부분이고 또 이유시 강조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행정 절차 법은 잘 쓴 것 같다. 조금 형식이 미흡할지는 모르지만 써야 될 건 잘 썼다. 그다음에 행정조사기본법, 자율구축제도도 잘 쓰셨다. 그럼 벌써 이제 60점 가까이는 이제 받으신 거죠. 그다음에 질서법하고 개인정보보호법에서 뭐 점수 좀 어느 정도 받으면 좀 합격하는 데는 큰 지장은 없을 것 같다. 뭐 좀 기다려보면 되겠다. 이제 이런 분들이 많으십니다. 그래서 2법, 행정절차법이 하여간 중요한 법이죠. 거기서만 잡아놓으면 일단 나머지 3개, 4개 정도는 이제 우리가 뭐 그냥 먹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하여간 그래서 기다려 볼 수 있다. 뭐 이제 이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다른 과목은 어떤가 이제 물어보니까요. 그 저기 사실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 전날, 우리 시험 보기 전날인가요? 전전날인가요? 우리 행정사 시험과 관련된, 특히 2차 시험과 관련된 재판이 있었어요. 판결이 하나 나왔습니다. 바로 실무, 행정 실무죠. 실무가 2022년도에 이제 꽈락률이 70%였습니다. 그래서 소송을 청구하신 분이 전체 종합 점수는 합격 점수입니다. 56점인가 뭐 이르셨는데 합격 점수인데 실무에서 꽈락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떨어지셔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소송을 청구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험이 보기 전에 막 판결이 있었는데 실무에 꽈락 제도가 있는 거, 우리 행정사 2차 시험에 꽈락 제도가 있는 거, 뭐 전문성을 갖고 있는 자격증 취득 관련 시험이기 때문에 당연히 꽈락 제도는 위법이 아니다 이렇게 판결이 났죠. 이전에도 사법시험 2차 시험 꽈락 제도에 대해서 소송이 있었어요. 평등원칙 위반되지 않고 비례원칙 위반이 아니다. 뭐 이런 판결이 있었는데 이번에 또한 이제 그랬어요. 그래서 그랬는지 행정 실무 뭐 다른 과목도 쉬운 과목은 없었다. 다 쉽진 않았다. 까탈스러웠다. 이렇게들 말씀을 하시는데 그래도 실무가 조금 생각보다 좀 괜찮았다. 이렇게들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실무가 많이 악당 역할을 해왔는데 우리는 뭐 행정 절차론이 좀 그런 역할을 반대로 좀 한 거 아니냐. 지금까지의 시험 출제 경향에 비추어 보면은 좀 그래도 까탈스러웠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들 뭐 이제 좀 아쉽다 뭐 이렇게들 말씀을 하시고 또 관계 없는 답을 빈칸으로 내기가 좀 그래서 쓰셨다. 이거 성의 점수가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이렇게 또 저한테 묻는데 뭐 똑같은 답변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채점 교수님이 어떠한 마음으로 채점을 하시느냐에 따라 성의 점수를 주는 교수도 있을 거고 뭐 왜 이런 걸 이딴 걸 적는 거야 라면서 뭐 얄짤없이 점수를 주지 않는 교수님도 있을 겁니다. 아시겠지만 면접도 그렇고요. 객관적인 시험이 아니기 때문에 또 우리 서술형 문제도 상당히 그런 측면이 강하다라고 봅니다. 뭐 우리 그 군무원이란 그 면접 시험에서 이런 적이 있었습니다. 면접을 3주에 걸쳐서 이렇게 봤어요. 근데 어느 주에 면접을 봤었던 사람들은 합격률이 97%였습니다. 근데 어느 주에 면접을 봤던 사람들은 합격률이 40%였습니다. 이거에 문제가 된 적이 있어요. 이게 이제 그 교수들이 다 달랐거든요. 면접 교수가. 이 주에는 어떤 교수가 받고 면접을, 이 주에는 어떤 교수가 받고 어떤 교수가 받는데 그 경연 프로그램, 뭐 노래라거나 경연 프로그램 보면 그죠? 심사위원분들이 그 어떤 분은요, 막 똑같이 막 노래를 불렀는데 심사위원 몇 분이 감동이다 이렇게 노래를 잘한 건 뭐 어쨌다 뭐
소름이 돋았다 막 이런 표현하면서 그 점수 몇 점 주냐? 어떤 사람은 99점을 줘요. 아 정말 잘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정말 잘했다 막 극찬해놓고 96점을 줘요. 96점을. 근데 어떤 사람은 좀 아쉬웠다 뭐 이런 사람이 노래를 했어요. 근데 아쉬웠다라고 한 사람한테 아까 잘했다라고 했던 그 사람 그 99점 줬던 그 심사위원은 95점을 줍니다. 아쉬웠다 뭐 이러면서. 근데 96점 잘했다 해서 96점 떴을 사람은 이 사람한테 91점을 줘요.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최고 점수랑 최저 점수를 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96점과 91점 사이에서 보이는 점수를 주겠다. 나한테는 97점이 없다. 나보다 더 잘해라. 그럼 내가 90점에 98점 줄게. 뭐 이런 거죠. 근데 어떤 사람은 99점에서 95점 사이에 점수를 주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면접도 이제 그런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주에 면접을 보면 97% 합격이고 어떤 주는 뭐 40% 합격하고 좀 불합리한 것 같습니다. 아무튼 뭐 객관적 시험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이제 이런 것 같은데 우리 그 행정사 서술형 시험도 결국은 뭐 채점위원이 어떤 마음으로 바라봐 주느냐 이런 에 따라 좀 달라질 수도 있지 않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제가 만약 심사위원이 아니네 채점위원이라면은 좀 관대하게 채점을 할 것 같아요. 오죽했으면 답답해서 그냥 빈 답안을 제출하면은 너무나 무성의하게 보일 것 같아 이렇게 쓰셨구나. 아이고 마음이 참 아름답습니다. 행정사를 하셔도 되겠네요. 민원인들을 따뜻한 마음으로 챙겨주실 수 있는 하여간 조건 마음을 갖추셨네요 라고 이렇게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근데 이제 제 생각이고요. 제 생각이고 하여간 채점위원별로 어떻게 채점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니까 일단 좋은 마음으로 우리는 좋은 결과를 기다려야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무튼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문제 한번 우리가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 보겠습니다. 문제 1번은요, 뭐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모의고사였나요? 그 문제랑 그냥 똑같이 그대로 문제가 나왔습니다. 갑이 유흥주점 운영을 했는데 지방세를 체납했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경매로 공매죠. 넘어갔어요. 을로. 그래서 을이 영업자 집이 승계 신고를 했고 이 승계 신고는 이제 수리를 해야 한다고 법에 규정이 되어 있고 만약 수리를 기간에 안 하면 민원처리법에 따라 수리한 걸로 본다 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바로 이 부분이 행정 기본법상의 신고다라고 우리한테 제시해준 알려준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1번 문제가 을의 영업자 지위 승계 신고 법적 성질을 설명한 후라고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 법적 성질을 설명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저는 좀 동떨어진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조금 들어요. 수리 필요 신고는 행정 절차법 규정이 아니라 행정 기본법상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늘 강조드리지만 이제 1차적 행정 절차론을 쓰기 위해서는 행정 절차법뿐 아니라 행정법, 1차 행정법의 지식도 좀 어느 정도 갖추고 있어야 좀 내용을 풍성하게 쓸 수 있구나. 그리고 뭔가 알고 쓰는 것하고 모르고 쓰는 것은 좀 다반이 좀 차이가 나거든요. 읽어보면 좀 금방 좀 느낌이 옵니다. 그래서 1차적 지식을 좀 묻고 있고 그다음에 수리할 때 수리 처분에 있어서 즉 종전 영업자죠. 행정절차법상의 당사자 등 속에 포함이 되는지를 한번 검토해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 사안은 문제를 그대로 썼어요. 을이 매각 절차에서 낙찰받았다. 그래서 영업 허가에 이제 영업자 지위 승계 신고를 하고 관계행정청이 이를 수리하는 과정에서 법적 손해를 한번 써봐라 이랬고 그다음에 당사자 등이 되는지 한번 써봐라 뭐 이런 내용이다 한번 검토해 보겠다라고 해놨는데 여기서 이 문제 사안을 안 써도 돼요. 문제 사안을 안 쓰시고 그냥 문제가 영업자 지위 승계 신고의 법적 성질을 써봐라. 뭐 이렇기 때문에 바로 그 쓰고 당사자 등이 된 검토해봐라 라고 했으니까 바로 그 쓰고 뭐 이랬어도 상관은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뭐 저는 하여간 모범 답안이기 때문에 한번 형식을 갖춰봤습니다. 자, 영업자 지위 승계 신고입니다. 신고는 이렇게 나오면 뭐든 뭐 신고의 개념이라거나 신고의 종류라거나 이것부터 쓰는 게 맞겠죠. 그래서 영업자 지위 승계 신고는 뭐냐를 들어야 되네. 신고는 두 가지가 있다부터 썼어요. 자, 이거 쓰셔야 됩니다. 신고는 뭐가 있느냐. 그 중에 뭐다. 법적 성질이 뭐다. 이렇게 쓰시는 게
순서가 맞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렇게 신고의 종류를 안 쓰고 바로 영업자 지위 승계 신고의 법적 성질이라고 해놓고 여기에다가 신고는 두 가지가 있는데 이 중 후자에 해당된다 이렇게 쓰셔도 되긴 하겠습니다. 무튼 종류 쓰셔야 된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첫 번째 자기 완결적 신고, 수리 불효 신고. 그래서 법이 정한 사항을 통지하면은 그냥 접수기한에 도달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는 신고다. 이게 행정 절차법 규정된 신고다. 이거 쓰셔야 된대요. 그다음 이제 행정 요건적 신고가 행정처의 일정한 사항을 통지해야 되는 신고인데 수리가 필요하다고 적혀 있는 신고로서 수리로서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 이게 바로 이제 행정기본법에 규정이 되어 있다. 이렇게 쓰셔야겠죠. 그럼 여기서 영업자 지위 승계 신고는 뭐냐? 또 행정처의 수리가 뭐냐? 이제 이걸 쓰셔야겠죠. 그래서 먼저 영업자 지위 승계 신고는 행정 요건적 신고, 수리 필요 신고다. 법이 정한 요건을 갖춰서 신고를 한 다음에 수리를 해야만 비로소 효력이 발생한다. 이렇게 적어야 되겠고, 이때 수리는 신고의 법적 효력을 발생시키는 행정처분이다. 물론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로서 수리에 해당된다. 이렇게 적어도 참 좋겠습니다. 수리 거부도 항고쟁송 대상이 된다. 그러면 행정처가 이렇게 수리를 할 때 심사를 할 텐데 어떤 심사를 하느냐? 원칙적으로 형식적 요건 심사를 하기 때문에 실질적, 실체적 사유를 들어 거부하면 안 된다. 물론 실적, 실체 심사를 하는 신고도 있습니다. 그게 이제 바로 인허가 의제로서의 건축 신고 이런 것들이 되겠고요. 이건 형식적 요건 심사에 그쳐두고 당해법상의 요건 심사만 해야지 타법상의 요건 심사까지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을 적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4번에 이때 수리로서 비로소 양도인의 허가 효력이 잃게 되고 양수인에게는 포괄적 승계가 이루어지게 되어 결국 완화된 허가. 을이 신고를 했는데 결국 자신한테 허가가 발생해 버리는 거죠. 허가의 효력이 발생하는 완화된 허가로서의 신고 성질을 갖게 된다. 이렇게 이제 여기까지 법적 성질을 적었던 거죠. 그럼 이제 행정절차법상의 당사자 등이 뭐냐? 물론 이제 당사자 등을 적어야 돼요. 행정절차법의 당사자 등이란 처분의 상대방과 행정청이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참여하게 한 이해관계인 이렇게 적으면 되겠죠. 자, 이제 여기서 그 다음을 또 잘못 쓰신 분들이 좀 있을 것 같아서 좀 걱정이 드는데요. 당사자 플러스 등이라는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양도인은 당사자 플러스 등 중에 등이냐, 당사자냐, 등이라고 쓰면 안 되거든요. 당사자거든요. 영업자 지위 승계한 자가 신고를 하여 수리를 하게 되면은 종전 영업자는 허가 효력을 잃게 되어 침해적 효과가 발생한다. 그렇기 때문에 처분의 상대방, 당사자라고 적어야 됩니다. 여기서 행정청이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참여하게 한 이해관계인에 포함된다 할 것이다. 이쪽으로 집어넣어서 쓰게 되면 안 맞다는 거예요. 잘 쓰시고 정말 마지막에 감점 요인이 발생해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당사자, 즉 처분의 상대방 쪽으로 쓰셨어야 됩니다. 이해관계 쪽으로 쓰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판례도 그런 입장이냐? 대법원 판례가 사실 그렇게 판결했죠. 판례도 동일한 입장이고 양도인은 수리처분의 당사자다. 당사자 등 속에 들어간다. 그래서 뭐 이렇게 쓰셔두고 결론을 그래서 행정 절차를 양도인에게 거쳐야 한다. 이렇게 써도 되겠습니다. 좀 좋겠습니다. 예. 자, 근데 이제 2번입니다. 2번은 먼저 너무나 우리가 강조했던 그런 부분인데요. 영업자 지위 승계 신고를 수리를 거부합니다. 수리를 하지 않습니다. 불수리, 즉 거부 처분이죠. 이때 행정절차법상의 사전통지 이유제시 절차를 거쳐야 되는지 한번 검토해 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뭐 결론부터 미리 말씀을 드린다면은 거부 처분이기 때문에 사전 통지는 할 필요가 없어요. 정말 뭐 늘 강조드렸던 부분이 바로 이거죠. 사전 통지 필요 없다. 사전 통지 필요 없다. 거부 처분은 사전 통지 필요 없습니다. 그죠? 그러나 이유 제시는 해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문제 사안 적었습니다. 관할 행정청이 영업자 지위 승계 신고 수리를 거부함에 있어서 신고를 행한 양수인에게 행정절차법상의 사전통지랑 이유제시 절차를 준수하든지 뭐 이런 것인데 행정절차법상 사전통지와 이유제시도 살펴보고
또 이 사건의 준수 여부를 검토해 보겠다. 뭐 이렇게 문제 사항을 적어봤습니다. 사전 통지입니다. 사전 통지 뭐 정말 뭐 너무너무나 중요하죠. 그래서 아무리 그 본질에서 좀 벗어난 출제라도 이렇게 본질적인 것을 전혀 안 물을 수는 없어요. 행정절차법 본질은 무조건 세 가지잖아요. 사전 통지, 의견 청취, 이유 제시. 이게 너무너무나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조금 뭐 벗어나 있더라도 이렇게 본질을 20점 딱 주고 하는 거죠. 뭐 1번 문제도 본질이에요. 수리 처분이기 때문에 법적 성질 일부만 조금 벗어나 있죠. 그래서 이건 아마 잘들 쓰셨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먼저 사전 통지의 대상입니다.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벌을 할 때는 미리 당사자 등에게 통지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뭘 통지해야 되느냐? 내용을 이제 쭉 적었는데 제목, 성명, 명칭과 주소, 처분하려는 원인과 사실,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이에 대해서 의견 제출할 수 있다는 뜻, 의견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처리 방법, 의견 제출 명칭, 주소, 의견 제출 기한,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이걸 이제 알리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게 이 문제의 본질은 아니라는 겁니다. 뭘 알려줘야 되느냐는 본질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쓰지 않으셨다라고 해서 크게 감점 요인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이제 말씀을 드리지만 사전 통지 대상 부분에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는 미리 처분의 제목 등에 대해서 당사자 등에게 통지해야 된다라고 하나 정도만 위에 처분의 제목 또는 뭐 성명 한 2개 정도 적어서 등에 대해서라고 적어도 상관이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뭐 이렇게 외우신 분은 외우셨으니까 따로 쓰면 좋죠. 외우셨는데도 굳이 빼먹고 쓰실 이유는 없습니다. 외워놨다면 이렇게 쓰면 좋겠습니다. 자, 3번의 사전 통지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 뭐 말할 필요가 없이 뭐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첫 번째 사전 통지 기난복, 안전, 복리, 긴급, 기난복, 그 다음에 법령 등에서 요구된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되면 반드시 일정한 처분을 해야 하는 경우,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된 사실이 법원의 재판동에서 객관적으로 증명된 경우, 세 번째 성질상 의견 청취가 곤란, 성곤, 명불,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이 경우는 이제 생략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죠? 의견 청취 같은 경우는 여기다가 이제 뭐 하나를 집어넣으면 돼요. 당사자가 의견을 진솔하지 않겠다라는 의사 표시를 명백히 해온 경우, 이런 경우는 또 이제 의견 청취도 안 해도 되는 경우죠. 자, 그건 쓸 필요가 없고 사전 통지를 안 해도 되는 세 가지는 적으셔야 되죠. 반드시 적으셔야 됩니다. 자, 사전 통지를 하지 않는 경우 이제 처리. 사전 통지를 하지 않는 경우의 처리입니다. 어떻게 하도록 되어 있어요? 처분할 때 당사자 등에게 사전 통지를 하지 않은 사유를 알려줘야 됩니다. 죄송합니다. 이러이러한 행정절차법 규정상 어디에 해당되어서 사전 통지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알려주도록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다만 신속한 처분을 할 때는 처분 후에 사유를 알려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문제는 거부 처분이 그렇다면 사전 통지 대상이 되느냐의 문제입니다. 우리 사전 통지하지 않아도 되는 세 가지랑 우리 판례가 2가지가 있어요. 사전 통지 안 해도 되는 경우, 거부 처분. 이게 정말 우리 행정 절차로서는 너무너무 단골 손님이에요. 몇 번 나온지 몰라요. 거부 처분이 정말 몇 번 나온지 몰라. 많이 나왔죠. 이거하고 뭐가 또 하나 있었냐면은 복효적 행정 행위에서 제3자가 권익 침해를 당할 때입니다. 우리가 이제 복효적 행정 행위 하면은 늘 생각나는 게 이제 연탄공장 사장님, 연탄공장 옆집 아저씨 생각나죠? 연탄공장 허가를 내줍니다. 이때 연탄공장 사장님은 침해를 받는 게 아니라 허가를 받았으니까 수익적 처분이에요. 근데 옆집 제3자가 침해를 받아요. 하지만 법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한 처분이라고 돼 있어요. 당사자는 수익이거든요. 이때도
사전 통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문제는 이제 그 복귀적 행정행위 이 부분은 거의 출제가 안 됐다는 거죠. 거부처분 정말 뭐 너무너무나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거부처분이 사전 통지 대상이 되느냐의 문제인데, 거부처분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처분이 아니에요.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도 아니에요. 거부처분은 처분 전후가 똑같다라고 했습니다. 이만큼 가지고 있는 A라는 사람이 이만큼을 더 갖고 싶어서 이 부분 좀 더 주세요라고 청구를 했는데, 이 부분을 안 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못 받아가지고요, 이 사람은 거부처분 처분 전후가 똑같은 거죠. 그래서 우리는 거부처분을 소극적 처분 이렇게 불렀죠. 처분 전후가 똑같다, 변화가 없다, 소극적 처분. 그러니 의무가 부과된 것도 없고 권익이 제한된 것도 없어요. 그래서 거부처분은 사전 통지 대상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부처분이 사전 통지 대상이 되느냐, 당사자에게 의무 부과하는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인데, 거부는 아직 당사자에게 권익이 주어지지 않은 거기 때문에 직접 권익을 제한한 것이 아니므로 사전 통지를 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이제 지금 문제를 2개 냈거든요. 지금 그 위에 문제도 그래요. 20점짜리인데 그 채점하기 편하려고 그랬는지 하여간 10점 주는 거예요. 신고의 법적 성질 써라. 그 다음에 당사자 등속에 해당되지 써라. 10점. 그래서 20점. 그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그 행정절차법상의 사전 통지 이 부분이 10점짜리고요. 그다음에 이유 제시 이게 또 10점짜리예요. 그래서 10점, 20점 이렇게 맞춘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최근에 이런 경향의 문제가 많아요. 10점.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객관적 시험이 아니기 때문에 주관적인 그 감정들이 많이 들어가는데 그 폭을 좀 줄여놓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0점과 20점 사이가 아니라 0점과 10점짜리, 0점과 10점 사이. 폭을 좀 줄여가지고 좀 많은 차이를 가져오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좀 합리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문제가 2개가 나왔기 때문에 먼저 하나의 결론을 여기서 내려놓고 가면 좋죠. 소결 이렇게 쓰면 되겠죠. 물론 이렇게 써놓고 바로 이유 제시 나간 다음에 토탈 결론을 써도 됩니다. 이제 그래도 간단하게 소결, 즉 위 사안에서 사전 통지를 준수해야 되는지 여부 이렇게 적어놨고, 판례 내용 그대로 쓰면 되고요. 판례 내용 그대로 쓰면 되고 조금만 뭐 첨가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법원 판례 위반의 신청에 따른 처분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아직 권익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거부 처분이 아니라 하더라도 권익을 제한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당사자 권익을 제한한 처분에 해당될 수 없기 때문에 사전 통지를 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위 사안은 영업자 지위 승계 신고를 불수리한 것은 거부 처분이기 때문에 사전 통지 대상은 되지 않는다. 이렇게 결론을 소결 내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유 제시로 들어가야겠죠. 자, 이유 제시에서 뭐 바로 이유 제시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를 쓰기보다는 이유 제시가 뭐냐, 또 취지가 뭐냐 이런 것을 쓰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 보기가 좋아요. 뭐 쓰나가게 좋은 거죠. 이유 제시가 뭐고 취지가 뭐냐는 것은 우리가 뭐 기본적으로 시간에 다 배웠던 거기 때문에 행정청이 처분할 때 당사자에게 근거랑 이유를 제시하는 것, 이게 이유 제시 개념인 거예요. 취지가 뭐냐? 처분의 전제가 된 사실, 법률 관계를 충분히 당사자가 알 수 있도록 사실과 법률 관계, 늘 사실과 법률 관계죠. 알려줌으로써 행정청의 자의적 결정 방지, 그 다음에 상대방을 설득하는 기능, 그 다음에 권익 구제에 도움을 주도록 편의를 제공하는 거, 이게 바로 이유 제시의 취지가 되는 겁니다. 이게 취지다. 저게 정말 좋아요. 왜냐하면 그래야 이제 이유 제시를 해야 되는지 하지 말아야 되는지를 쓰실 때 이런 취지에 비추어 이렇게 써나가면 말이 참 좋거든요. 결론 내기가. 그래서 이제 이게 개념과 취지 썼고요. 이유 제시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는 뭐 무조건 외우셔야 되죠. 그죠? 신청한 내용을 모두 인정한 처분, 그다음에 단순 반복 경미한 처분으로 당사자가 이유를 명백히 알고 있는 경우입니다. 그다음에 긴급히 처분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이 세 가지는 필요 없다. 그럼에도 두 번째, 세 번째의 경우는 나중에 당사자가 이유 제시를 요청하면 해야 한다. 여기까지는 이제 잘 쓰셨을 거예요. 그 다음에 소결입니다. 이유 제시를 해야 되냐? 해야 되죠. 그래서 지금 이 두 번째 문제, 이유 제시 부분은 당연히 해야 된다는 것은 잘 쓸 거라고 알고 있고, 그것을 쓰기 위해서 필요한 이유 제시의 생략 사유.
이걸 물은 거예요. 이유제시 생략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걸 쓰려면은, 해야 된다는 걸 쓰려면은 생략사유를 써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유제시를 해야 한다. 왜냐? 제시된 사안은 신고를 받아들이지 않은 불수리 처분이다. 거부 처분이다. 따라서 이유제시 생략사유 3가지에 해당되지 않는다. 또한 행정청의 자의적 결정을 배제하고 당사자로 하여금 권익구제의 적절히 대처, 편의를 제공함에 이유제시 취지가 있다는 점을 비추어 보면은 수리 거부는 처분이기 때문에, 쟁송 대상이 거부 처분이기 때문에 편의를 제공한다는 취지 때문에 당연히 이유제시는 해야 하는 거다. 이렇게 쓰면 됩니다. 여기까지 쓰면 끝나요. 근데 이제 껄쩍지근하다 이거죠. 소결, 결론을 하나씩 내려놨기 때문에 안 써도 되는데, 만약 본인이 좀 불편하시다면은 그냥 종합적 결론. 따라서 영업자 지위 승계 신고를 행한 의뢰대 관할청에서 불수리하는 거부 처분은 사전 통지 사항은 아니다. 하지만 이유제시는 해야 한다. 이렇게 결론을 또 토탈적으로 내려놓으셔도 좋겠습니다. 자, 1번 문제였습니다. 1번 문제는 거의 다 잘 쓰셨다. 지금 이런 말이죠. 이게 행정절차법은 하여간 40점 무조건 받으셔야 되니까. 개인정보보호법상 집단분쟁 조정 요건, 그다음에 집단분쟁위원회 처리 절차를 한번 써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단체 소송은 너무너무나 이제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단체 소송 잘 잡아놨는데, 집단분쟁 조정 이거 실시 요건, 처리 절차 이것을 써라. 이게 조금 소홀히 했다. 이렇게 있던데, 자, 일단 개인정보보호법상의 집단분쟁 조정 실시 요건이 정보 주체의 피해나 권리 침해가 다수 정보 주체에게 같거나 비슷한 유형으로 발생하는 경우예요. 다수 정보 주체에게 같거나 비슷한 유형의 권리 침해를 당했을 때 이 사람들이 집단 분쟁 조정을 신청하는 거죠. 물론 정보 처리자도 그렇고요. 그런데 이제 개인정보 시험, 이거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건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대통령령까지, 즉 시행령까지 물었나 싶기도 한데, 시행령까지 공부하신 분들은 거의 없으실 겁니다. 근데 전 모범 답안이기 때문에 모범 답안으로서 쓴 거예요. 모범 답안으로서. 하여간 시행령에는 피해 권리 침해를 입은 정보 주체의 수가 다음 정보 주체를 제외하고 50명 이상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개인정보 처리자와 분쟁 해결이나 피해 보상 합의가 이루어진 정보 주체, 이미 합의가 이루어진 거죠. 같은 사안으로 다른 법에 따라 분쟁 조정 기구에서 조정 절차가 진행 중인 정보 주체, 그 다음에 해당 정보 침해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 법원에 소를 제기한 정보 주체를 뺀 50명 이상, 이 사람들 뺀 50명 이상이 의하겠고요. 그 다음에 사건의 중요한 쟁점이 사실적 또는 법률적으로 공통된 내용으로서 공통된 피해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이게 이제 시행령에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까지 공부하시려면은 지금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특히 이제 개인정보보호법은 양이 어마어마하단 말이에요. 이 중에 개인정보보호법상 어떤 영역만 출제하겠다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대통령령까지 공부한다는 것은 너무나 이건 불가능에 가까운 그런 문제다. 그래서 시행령까지 쓰신 분들이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썼다면 감점이 아니라 가점. 그래서 다른 부분에서도 좀 점수를 더 줘야겠다. 아마 이런 생각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출제위원들이. 자, 집단 분쟁 조정을 이제 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요건 중에 하나죠. 국가, 지자체, 개인정보 보호단체 및 기관, 정보 주체, 그다음에 개인정보 처리자는 집단 분쟁 조정 사건에 대해서 분쟁조정위원회 일괄적인 분쟁조정, 집단 분쟁조정을 의뢰 또는 신청할 수 있다. 이런 조건이 충족되면은 집단 분쟁조정 절차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분쟁조정위원회는 절차를 개시하기 때문에 개시한다는 것을 공고해야 됩니다. 자, 집단 분쟁이 터졌습니다. 개인정보에 대한 집단 분쟁이 터졌습니다. 알립니다. 왜냐하면 이 집단 분쟁 조정의 당사자 말고 다른 사람들, 여기 신청하지 않은 다른 사람들도 나도 그 정보 처리자로부터 피해를 받은 사람인데 나는 몰랐네. 다른 사람들은 지금 집단 분쟁 조정 들어갔구나. 나도 거기에 참가해야겠다. 이런 것들을 알려줘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집단 분쟁이 조정이 들어간다는 것을 공고를 하도록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사자가 아닌 정보 주체나 개인정보 처리자로부터 추가로 저도 거기에 들어가야 됩니다라고 포함될 수 있도록 신청을 받는 거예요. 2번. 공고하고 신청을 받고요. 그 다음에 정보 처리자한테 그 사람들 어떻게 보상할래? 집단 분쟁 조정의 당사자가 아닌 다른 똑같은 피해자들한테는 어떻게 할래? 보상 계획서를 작성하라라고 이제 권고를 하는 거죠. 자, 그 대표자 선생님, 집단 분쟁이기 때문에 이제 대표자를 이제 뽑는 게 좀 효율적이겠습니다. 그래서 집단 분쟁 조정이기 때문에 당사자 중에서 대표하기에 가장 적합한 한 사람이나 여러 사람을 대표로 뽑을 수 있습니다. 자, 일부가 집단 중에 이제 일부가 소를 청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그냥 분쟁 조정인 경우는 소를 청구하면은 분쟁 조정을 멈춥니다. 안 해요. 그리고 야, 소송 청구됐대. 법원으로 가봐. 거기서 싸워. 내 손 떠났다. 이러면 되는데 집단 분쟁 조정은 그렇지 않죠. 그 사람들을 빼요. 그 사람을 뺀 나머지 사람들만 가지고도 집단 분쟁을 조정해 줍니다. 자, 집단 분쟁 조정 기간은 60일이죠. 60일 이내에 하고요. 연장할 수 있습니다. 기타 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그 다음에 역시 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민사정법을 정한다.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문제는 간단한 문제예요. 간단한 문제인데 집단 분쟁 조정 이 부분을 이제 외워뒀느냐 이 부분이 좀 문제가 되는 거죠. 자, 3번입니다. 이게 이제 가장 올해 문제 중 뜨악입니다. 이렇게 이런 걸 주잖아 싶은 게 이제 왜냐면 그래요. 법원의 약식 재판에 이의 신청하는 거죠. 법원의 약식 재판에 이의 신청합니다. 우리 행정사 본연의 업무는요. 행정기관의 민원인을 대행해서 행정 업무를 대행해 주는 거죠. 행정기관, 법원의 업무를 대행해 주는 자격증은 법무사입니다. 근데 지금 약식 재판에 대한 이의 신청이거든요. 이때 법원의 처리 결과 이의 신청 취하, 각하를 비교하고 공통점, 차이점을 써봐라.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자, 좀 많이 본질에서 벗어났다. 질서 위반의 규정법이요. 질서 위반의 규정법, 과태료에 대한 총칙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과태료 성립 요건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 처분이 있고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이 있어요. 사실 우리 행정사 업무랑 관련된 부분은 법원의 재판이 아니라 이쪽이에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 성립, 그다음에 총칙 이 부분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아니라 이 부분에서 출제가 됐다는 것은 작정하고 좀 까탈스럽게 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신 모양이에요. 출제자분들께서. 자, 먼저 약식 재판이 뭐냐를 이야기했죠. 약식 재판. 법원이 이제 신문 없이 과태료 재판을 한 거죠. 서류만 보고 신문 없이 재판을 한 게 약식 재판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의 신청할 수 있어요. 뭔 소리냐? 무슨 약식 재판이란 말이냐? 정식 재판 하자라고 이제 이의 신청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당사자랑 검사가 7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가 있는데 이때 이제 검사 같은 경우는 이의 신청하기 전에 행정청한테 한번 물어볼 수 있어요. 야, 뭐 너희들 과태료 부과했지? 근데 이거 내가 지금 재판 중인데 과태료 재판 중인데 약식 재판한다고 한다. 이거 정식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나 이의 신청할까라고 행정청, 과태료 부과한 행정청한테 이제 물어보는 거죠. 물어볼 수 있다. 자, 이때 이제 7일 이내에 이의 신청하는 건 불변 기간이에요. 7일 반드시 지켜야 되는데 다만 당사자랑 검사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위 기간을 지킬 수 없었다면 14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고요. 외국에 있는 당사자는 30일입니다. 14일 30일. 자, 이의 신청의 방식이에요. 이의 신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의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해야 됩니다. 자, 이제 법원에 처리를 물어봤죠. 법원은 이의 신청이 있을 때 이의 신청의 상대방에게 이의 신청 부본을 송달해야 돼요. 검사가 이의 신청했다면은 과태료 부과받은 사람한테, 만약 과태료 부과받은 사람이 이의 신청했다면은 검사한테 송부를 해야 됩니다. 송달해야 됩니다. 법원은 이의 신청이 적법하다라고 인정할 때는 약식 재판은 효력을 잃습니다. 그래서 그려 약식 재판을 하지 말고 정식으로 한번 해보자, 원하는 대로 한번 해보자 이럴 수 있고요. 약식 재판의 효력을 잃게 되면 법원은 신문을 거쳐서 재판을 이제 해야 되는 겁니다. 신문을 거쳐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의 신청 취하 및 각하죠. 이의 신청 취하는 이의 신청을 한 당사자가 소급 해석 효력을 없애는 겁니다. 그래서 당사자 검사가 정식 재판 절차에 따른 결정을 고지받기 전까지
취하할 수 있어요. 취하할 수 있어요. 그래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유신청 취하서를 법원에 제출하고요. 뭐 신문길에는 말로도 취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 법원은 이유신청서 부본을 송달한 후에 이유신청 취하가 있을 때 이유신청서 취하 부본을 또 이제 송달해 줘야죠. 다른 사람한테. 야, 이유신청 했는데 뭐 그냥 이유신청 취하했다. 그냥 신문 없이 재판한다라고 부본을 송달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각하입니다. 법원은 이유신청서의 이유신청 방식이 어긋났다. 그러면 이유신청 못 받아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유신청권이 소멸됐다. 이렇게 명백할 때는 결정으로 이를 각하합니다. 그 흠을 보정할 수 있을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유신청에 대해서는 이제 각하에 대해서는 즉시 항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각하는 법원의 심사에 의해서 너 이유신청서 안 받아줘. 그냥 신문 없이 할 거야 라는 거고요. 취하는 신청한 본인이 저 그냥 약식재판 할게요. 뭐 이런 겁니다. 자, 공통점입니다. 둘 다 각하가 됐다라거나 취하할 때는 약식재판이 그냥 확정이 되는 겁니다. 약식재판의 이유신청이 취하됐고 각하됐기 때문에 그냥 약식재판이 확정되고 신문 없이 과태료 재판을 하면 됩니다. 이게 공통점이에요. 차이점은 먼저 취하는 누가 하는 거예요? 당사자랑 검사가 스스로 소급해서 효력을 없애는 거고요. 각하는 법원의 심리로 이유신청이 잘못했다. 그럼 이유 없다 할 때는 그냥 결정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유신청 취하 달리 각하는 즉시항고 불복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죠? 이런 점에 차이가 있겠습니다. 자, 이 부분이 좀 본의로부터 좀 벗어났고요. 행정조사 기본법은 뭐 거의 제대로 썼다라고들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행정조사 기본법은 법이 좀 작죠. 그래서 자율관리체제까지 잘 쓰셨다고 합니다. 뭐 쓸 것도 별로 사실은 없죠. 자율신고제도 조사 대상자라 하여금 네가 신고해라. 우리가 조사 안 나갈 테니까 이런 제도가 되겠고요. 기관회장은 신고한 내용이 거짓이다라고 믿을 만한 못 믿을 만한 뭔가 있는 경우 빼고는 조사에 대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율관리체제 구축. 기관회장은 조사 대상자가 자율적으로 조사상을 신고 관리하고 법준수 사항을 통제하도록 체제 기준을 마련하고 그리고 그러도록 이제 고시할 수 있고요. 다음 어느 한에 해당하는 자는 자율관리체제를 구축해서 신고할 수 있는데 조사 대상자, 그 다음에 조사 대상자가 설립하거나 자율적으로 설립한 단체 또는 협회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자율관리체제를 하도록 이제 국가나 지자체 등은 지원을 해주고요. 그리고 이 사람들한테 혜택도 주는 거죠. 그래서 행정조사를 감면해 준다거나 행정 또는 세제상의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행정절차법이야 우리 행정절차론에 달달달 해야 될 중요한 법이고 행정사라는 자격증을 가지신 분들이 행정절차법을 모르신다. 거의 행정사 업무의 주된 부분이 되실 텐데 모르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렇다지만 나머지 법들 같은 경우 암기력 테스트잖아요. 암기를 잘하고 있느냐. 이건 사시보다도 더 어려운 시험이지 않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꽈락률도 그렇게 높고 합격률도 좀 낮은 그런 시험이 아닌가 싶습니다. 좀 수월하게 좀 출제를 하면 어떻겠나 싶은 생각도 있던데요. 하여간 어제 그 며칠 전에 그 판결이 있고 나서 그 언론에 나오니까 댓글들이 많더구만요. 너무나 어렵다라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나도 그 행정사 자격증이 있는데 쓸데없는 자격증이다. 제가 댓글 달고 싶어서 혼났습니다. 하지만 댓글 달면은 전 줄 알 것 같더라고요. 그 아이디가 알만한 아이디라고 해서 안 달았는데 자격증 활용을 못할 뿐이지 본인이 자격증이 쓸 데가 없다니 말도 안 되죠. 엄청나게 행정사 자격증 쓸 거 많습니다. 그죠? 자동차 등록대행만 하시는 분도 있어요. 저 중고차 그쪽 단지에 서서 그냥 자동차 등록 대행 업무를 하시는데 한 건에 2, 3만 원씩 받으신단 말이에요. 근데 하루에 2, 30건씩 하신대요. 그게 저기 중고차 딜러 아는 후배한테 형도 이거 해요. 행정사 자격증 따가지고 이런 권고도 있고 그랬는데 그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요즘 이제 확인서 발급을 행정사가 하셔야 되는 업무도 있고요. 그 다음에 특히 요즘 농어촌, 저도 이제 귀농, 뭐 귀업, 귀촌, 뭐 이거 나이 먹으면 좀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때 행정 업무가 너무너무 많거든요. 뭐 도시에서만 살다가 그 관련 법을 아느냐 힘들죠. 뭐 서류 띄고 힘들죠. 그러니까 행정사분들한테 도움을 많이 받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되게 업무를 할 것은 많습니다. 본인들이 활용을 못하고 엄두가 안 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망설이고 일단 자격증을 갖고 있으니 장롱 속에 좀 넣어놓고 좀 마음 좀 쉴까 이러면 이제 못해. 이렇게 땄을 때 바로 이제 활용을 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행정사 되게 할 말씀입니다. 무튼 다른 얘기고요. 무튼 이제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많으셨고 좋은 마음으로 한번 기도하는 마음으로 좀 기다려 보시고요. 혹시 정말 혹시 좀 운이 다 하지 못해서 이 운이 좀 많이 좌우하거든요. 시험도 합격 여부도. 그래서 좀 잘못되었더라도 차분히 1년 동안 행정 절차 법 그냥 달달달 해놓으시고요. 주요 법 내년에 이제 정보공개법이 나오겠죠. 정보공개법이 중요한 법인데 정보공개법, 질서법, 행정조사기본법 여기서 승부를 걸면 됩니다. 늘 보면은 100점을 받으시려고 막 노력하세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합격하시려고 하면 됩니다. 그래서 털자 꼭 중요한 법 이것만 내가 완벽하게 해놓겠다. 이러면 합격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합격 위주로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이 강의를 2025년 대비로 이렇게 보시는 분들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공부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무튼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그 좋은 결과 있기를 정말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